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의 주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주체와 객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주체란 말은 누가 주도하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사회복지 주체의 정의부터 살펴보면 사회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누가 공급하는가에 관련된 중심 체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부가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노인수당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그 노인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치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화폐를 발행해서 그 시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어떤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뭔가 시행한다는 얘기는 누군가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서 누군가에게 재분배한다는 것의 의미를 훨씬 더 강하게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주체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누구에게 공급하는가의 문제는 결국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소득 재분배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득 재분배는 주로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생활이 어렵거나 또 사회적인 니드가 있는 사회적 소수에게 그 사회적 배분을 좀 더 많이 한다라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그 관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공급 주체의 과거와 오늘날을 비교해 보자면 과거에는 공급 주체가 개인과 가족, 이웃과 불악, 지역사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자선과 상호부조 서로 돕는다는 의미죠. 상부상조 정신의 바탕을 둔 1차 집단의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1차 집단이라는 단어가 중간중간에 한 두어 번 나오는데요. 자, 1차 집단이라는 단어는 그 미국의 사회학자인 쿨리가 그 개념을 정의한 건데 1차 집단은 정서적인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는 집단. 여기서 예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개인이나 가족, 이웃과 불악, 교회, 얼굴을 마주치고 친밀한 정서적인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엔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1차 집단과 비교되는 2차 집단은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식적인 목적을 가진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기업이나 회사나 어떤 조직 같은 것들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사회복지 공급의 주체가 상호 간의 얼굴을 맞대고 정서적인 교류를 하는 그런 친밀감을 가진 가족과 이웃이 그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급 주체였다면 오늘날에는 사회복지의 기능이 전문화, 세분화되어서 국가를 중심으로 바뀌었고 부가적으로 민간 부분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와 민간의 비중을 살펴보자면 국가의 영역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회복지 국가의 제도가 발달한, 그러니까 복지 국가가 발달한 유럽에서는 이제 국가 중심적인 경향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민간 영역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라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사회복지 주체를 크게 세 가지로 볼 텐데요. 네 가지로 모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공공 부분입니다. 여기는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공공 부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가장 중요한 주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공공 부문의 운영 방식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을 직접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만 순수하게 공공 부문인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일단 개념상으로 공공과 민간을 먼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재원은 조세로 충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공공 부분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 공적 사회보험 부문, 공공부조, 또 공공상담기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는데요. 자, 공적 사회보험 부분에는 전형적으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등이 포함될 수 있겠고요. 보통 우리가 이것을 이제 4대 보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5대 보험으로 나누게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이 국민건강보험과 분리해서 5대 보험이라고 할 때는 분리를 해서 별도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공공부조 부분은 전형적인 것으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 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어서 제가 이제 등장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험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보험,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처럼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죠. 꼭 사고가 반드시 날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사고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미리 여러 사람들이 모든 운전자가 약간의 금액을 기여해서 사고가 난 사람을 돕기 위한 목적, 그런 보험의 목적인 것처럼 사회보험도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도 그렇고 고용보험도 그렇고 산재보험도 그렇습니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우리가 이걸 이제 기여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험료 부담을 그 재원으로 특정한 조건에 해당한 사람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건강보험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수혜를 받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는 사람이 수혜를 받게 되죠. 자, 그런 것이 이제 보험 중에서 사회보험이라고 한다면 공공부조라는 것은 절대 빈곤에 처한 최저 생계비 미만에 처한 그러한 생계 위험이 있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다른 국민들이 낸 세금을 통해서 그 재원으로 돕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가입을 물론 강제이긴 합니다만 가입도 해야 되고 기여도 해야 되죠. 매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절대 빈곤에 처한 국민들을 국가가 세금을 바탕으로 가입했는지 여부 관계없이 기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돕는 것을 공공부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자, 여기서 공공상담기관이라고 했을 때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것도 이제 공공상담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 공공 부분의 대표적인 예시를 든 것이지 이것이 전부 다는 물론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기관의 종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몇 가지의 예시를 든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공공 부분의 법률적인 근거는 여러 가지 법들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면 누구나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는 말은 정부가 하게 되면 모두가 다 보편적 복지이다라는 말의 의미라기보다는 정부가 하는 공공부문에서는 주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합니다만 완벽하게 보편적 복지가 아닌 경우도 있어서 보편적 복지의 방향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사회복지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 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공공부문인 셈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이제 민간 부분인 셈입니다. 두 번째 민간 부분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는 개인이나 기업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법인이 정부와 하는 역할과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은 민간입니다. 정부에 소속이 돼서 즉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에서 설립돼서 민간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은 민간 부분에 속합니다. 자, 이러한 민간 부분의 재원은 주로 민간에서 충당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 민간 부분에 해당하는 비영리 조직들은 수익 사업을 통해서 목적 사업의 재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또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사회복지법인에서 어떤 무슨 수익 사업을 하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도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영리법인이 하는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목적 사업과 수익 사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목적 사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는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법인이 설립된 목적은 사회복지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선 우리는 역시 재원이 필요로 합니다. 일반 기업들이나 영리 조직들이 운영될 때도 재원이 필요하듯이 사회복지 사업도 전혀 어떤 물질적인 토대 없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후원금이나 또 여러 가지 프로포즈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방법은 수익 사업을 통해서 즉
일반 기업들이 하는 것과 같은 영리적인 사업을 통해서 그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목적 사업에 투자해서 사회복지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다면 비영리 부분에서의 수익 사업은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전통적인 사회복지 조직들 중에서 대규모에 속하는 어린이재단이나 월드비전, 태화복지재단 등은 그 자체적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 건물의 그 임대 수익, 수익 사업에 속하는 건물 임대 수익을 통해서 그 더 많은 사회복지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조직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민간 부분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을 일반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개인이나 기업이나 민간 단체가 공익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익재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그 사회복지법인뿐만이 아니라 종교법인이나 학교법인, 또 재단법인이 아닌 사단법인 등에서도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괄하는 용어인 공익재단, 공익법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공익재단을 설립하게 되고 공익재단의 설립을 통해서 시설 및 물론 사회복지 시설을 의미합니다. 시설 및 기관에 대한 설치,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 그 지역사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등을 잘 살펴보시면 사회복지관마다 고유의 명칭이 있지만 그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모 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이 역시 표기되어져 있을 텐데요. 사회복지관이 독립적인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사회복지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상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아마 눈여겨 한번 보시면 그 또 새로운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민간 부분의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은 법인 자체 재원. 예를 들자면 법인을 처음 만들 때 그 이사들이 상당한 부분의 자금을 출연해서 법인의 자체 자금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법인 자체 재원만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겠고요. 또는 순수한 민간 기부금, 후원금으로 충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의 재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그 잠시 후에 혼합 부분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 부분은 민간 비영리 부분과 민간 영리 부분, 다른 말로는 시장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역시 민간 영리 부분은 시장 부분이라는 명칭으로 또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더 기억해 보실 만한 내용이 이제 민가 시설인데요. 개인이 소규모로 사회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인데 정부의 일정한 기준에 미달한 채로 사회복지 시설을 합법적이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장애인 거주 시설이라면 그 생활실은 1인당 몇 제곱미터, 뭐 주방은 어떤 시설, 이런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에 미달해서 개인이 좀 영세하게 소규모로 하는 경우를 이제 미인가 시설이라고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이 미인가 시설에도 일정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혼합주체 부분입니다. 앞에서는 순수한 개념으로서의 공공과 민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다면 실제는 공공과 민간이 혼합되어진 그런 경우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혼합이란 말의 의미는 공공과 민간이 혼합되어 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회복지의 주체를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를 고려할 수 있겠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국가, 그러니까 완전히 공공 부분 또는 완전히 민간 부분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여서 1970년대 이후에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겪고 나서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이 공사, 즉 국가와 민간이 혼합체계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보통 그 1970년대 이렇게 이야기할 땐 이것은 우리나라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그러면 뭐 거의 사회복지가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시기였기 때문에 여기서 1970년대라는 것은 주로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국을 복지국가의 선진국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겠고요. 1970년대 이후로 점점 더 국가와 민간이 그 영역이 혼합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경향을 말씀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혼합주체 부분은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상호 결합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로 다른 표현으로는 제3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방식은 기관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즉 사회복지시설을 설립은 국가가 하고 이제 실제 운영은 민간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기관의 가장 보편적인 대부분의 방식이 이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장애인복지관을 세운다고 예를 들었을 때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그 부지에 정부가 건물을 세웁니다. 장애인복지관도 꽤 대개는 이제 규모가 큰 편이어서 그 하드웨어가 필요로 하게 되죠. 여러 가지 기자재도 필요하게 되고 건물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정부가 소유한 부지에 정부가 건물을 세우는데 세우고 나서 정부가 그것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에게 일정 기간 계약을 맺어서 위탁을 맡기게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그 전세 계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 주인은 정부인 거고요. 실제로 그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전세 세입자인 셈이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다고 위탁을 맡겼으니 사회복지법인이 모든 걸 알아서 해라라고 정부가 방임하는 것은 아니겠고요. 위탁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기관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부분의 운영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어서 여러분들이 이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실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대개의 경우에 그 이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직접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채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혼합주체 부분에서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의 대부분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합주체 부분에서 좀 특이한 경우 중에 하나는 기부채납 방식이라는 것인데요. 기관을 설립할 때, 즉 기관을 설립한다는 말은 부지와 건물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을 설립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국가에 이제 체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기부 체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국가 소유가 된 셈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에선 그것을 다시 또 어떤 특정한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시장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시장, 즉 영리 조직이 되어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사회복지 서비스가 비영리인데 무슨 시장 부분이 관련되겠는가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회복지 주체에 있어서 시장 부분은 점점 더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좀 더 다음 화면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 부분은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민영화라는 표현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자유시장 이데올로기가 확산되고 시민 참여의 확대가 하나의 그 추세가 되면서 이 시장 부분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자유시장 이데올로기, 보통 우리가 좀 더 다른 표현을 하자면 신자유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이제 그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주로 복지 선진국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복지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20세기 중반을 거쳐서 복지국가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1970년대까지 국가가 굉장히 많은 개입을 하고 또 많은 세금을 통해서 많은 사회적인 개입을 해왔었는데 그것이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면이 그렇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보다 시장 기능이 맡기자라는 이제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크게 신자유주의라고 부르죠. 자, 역사는 직선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역사가 하나의 정답을 추구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차근차근 정답을 향해서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시대에 따라서 자유방임을 추구했던 경향이 있었고 자유방임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이거 시장에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비판이 이루어지면서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복지국가로 표현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복지국가에서 국가 너무 개입을 하다 보니 이것도 또한 문제가 생기더라 라는 비판들이 제기되면서 다시 자유방임으로 돌아가자,
이런 두 가지의 주장이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특정 시기마다 강조가 되는 시기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21세기에서 그 2010년대 이후에는 그 신자유주의가 가진 문제점, 시장이 나눴더니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이 신자유주의도 안 되겠다, 국가가 다시 개입하자라는 주장이 다시 또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이 민영화의 영향은 그 주로 신자유주의 쪽의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 부분에서는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민간 영리기관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과 전달에 더 강점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이런 관점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서비스의 공급의 독점권을 가진 공공기관이, 즉 국가가 하게 되면 경쟁 상대가 없는 셈이죠.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자유주의가 특세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라도 볼 수 있겠는데요. 좀 더 그 다른 표현을 하자면 정부가 하면 비효율적이다라는 관점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그 뭐 반드시 맞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한 명이 부지런하게 하면 될 일을 그 공공기관에서는 두 명이 놀면서 한다. 자, 이런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것이 100%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사실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민간 부분 중에서 그 민간 영리 부분과 민간 비영리 부분 중에서 그 민간 영리 부분을 이제 시장 부분이라고 하는 건데요. 복지 재정을 절감하고 확대 일로에 있는 국민의 복지 욕구를 억제하면서 또한 동시에 모든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시장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사람들의 입장인 셈입니다. 시장 원리에 의해서 제공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인식에 따라서 이것이 확대가 되고 있는 셈인데요. 자, 좀 더 쉽게 이 예를 들어보면 정부가 모든 국민의 복지 욕구를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이 담당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관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그 노인복지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현재 그 노인 요양원이 생기기 이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노인 양로원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지금도 양로원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노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세운 양로원으로만은 그 노인들을 다 감당하기가 그 노인들의 노령에 처한 그 클라이언트들의 케어를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정부가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 민간이 투자해서 민간이 노인 요양원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야만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다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노인 요양원이 사회복지 시설에 속하긴 합니다만 개인이 영리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가 더 많은 비중은 이제 비영리로 운영이 됩니다만 노인 요양원은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도 가능하도록 지금 제도화되어져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 시장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서 영리 조직화는 지금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셈인데요. 아동보육사업과 노인 장기요양사업, 재가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고 경쟁 원리에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운영이 그렇게 운영이 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점점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동 경우에도 어린이집이 공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자, 사회복지 주체에 있어서 그 마지막으로 다룰 개념은 바우처 제도입니다. 이것은 시장 부분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바우처란 말의 의미는 증서, 상품권 등의 그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특정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소비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 또는 증서 또는 상품권, 실제로는 이제 전자카드 형태로 많이 발급이 되는데요. 구매권 바우처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바우처를 이용해서 스스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급하고 바우처를 수령해서 이후에 정부에게 바우처를 제시해서 실제 비용을 지불받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노인요양시설, 아동비전 형성 서비스 등 굉장히 많은 경우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제도.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상황이 이 바우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정부에서 어떤 현금을 지급한다거나 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급하지는 않죠. 여러분들은 국민건강보험증이라는 바우처를 갖고 있고요. 증서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가서 제시하면 거기에 관련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병원 입장에서는 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비용, 수가를 이용자, 즉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에 청구하게 되죠. 그 시스템을 우리가 바우처 제도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그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급여를 할 때 좀 더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사회복지의 전달 체계라는 것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그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사회복지 서비스 사용자들 사이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대상자, 여기서 대상자는 물론 클라이언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를 연결하는 조직적 장치, 물론 이제 개념적으로 하면 이렇게 좀 이론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예를 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전달 체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말 그대로 어떻게 전달되어지는 거냐라는 의미인 건데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정부, 중앙정부나 또는 지자체가 결정했을 때 그것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떤 전달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클라이언트에까지 도달할 것인가, 그 과정을 우리가 전달 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예를 들자면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기까지 정부에서 먼저 정책을 결정해야 될 텐데, 자, 우리 정부에서 또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월 200시간을 제공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이 먼저 있어야 되겠고요. 그 의사결정이 있은 후에 그것이 실제로 장애인에게 전달되기까지 장애인은 어떤 기관에 무엇을 청구해야 되고 신청해야 되고 신청했을 때 어떤 절차들이 있고 대기 시간은 얼마나 되며 또 그 실제로 활동 보조인이 배치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그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다 포괄해서 우리가 전달 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우리가 다루어야 될 필요성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대상자나 그 가족들은 복수의 사회복지 조직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야 할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 종류의 사회복지 서비스만으로도 그 욕구가 충족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전달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회복지기관들이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 즉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 서로 협동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기관들이, 즉 사회복지 기관들이 각기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자원의 낭비나 서비스의 중복 또는 누락 또는 클라이언트의 치료와 재활에 역기능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자, 이 중복과 누락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중복 서비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사회복지 기관들이 클라이언트에게 각각 협력하고 연계하지 않고 전달 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게 된다면 특정한 클라이언트에게 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A라는 사회복지기관이 그 서비스 전달하고 근데 그걸 모르고 B 기관이 똑같은 서비스를 중복해서 전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C 기관도 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겠고요. 클라이언트가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겠는데 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한정된 자원을 우리는 가장 니드가 높은 우선순위의 클라이언트에게 공급을 해야만 되는데 동일한 자원을 중복해서 지급한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더 필요로 하고 있는 다른 클라이언트에게는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의 우선순위로서 여러 명의 클라이언트에게 그 형평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서 중복 지원을 가능한 한 방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이 A 복지관 입장에선 B 복지관이 했겠지, C 복지관이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클라이언트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 제공에서 누락될 가능성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복지기관들이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실질적인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경우에 뭔가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그 구조 기능적인 성격을 살펴보면 행정 체계로서는 서비스를 기획, 지시, 지원, 관리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집행 체계로서는 서비스 수혜자들, 클라이언트들과 직접적인 대면 관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을 집행 체계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에 행정체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작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라고 할 수 있겠고, 집행체계는 읍면, 동에 배치되어져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구체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과정, 즉 동주민센터에서 실제로 대상자를 만나게 되는 접촉하는 과정을 집행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성을 살펴보면 이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관련된 세 가지를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공적 전달 체계와 사적 전달 체계입니다. 공적 전달 체계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조직의 위계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사적 전달 체계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재단,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단체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공적 전달 체계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 사적 전달 체계는 민간이, 정부 영역이 아닌 민간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그 특징을 살펴보면 공적 전달 체계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자,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관료적이고 경직되어져 있는 측면이 있겠고, 또한 체계가 복잡해서 클라이언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민간에 해당하는 사적 전달 체계는 재정적인 취약성을 극복하기 어려우나 융통성이 있고 대상자에게 보다 가깝게 있고 창의적이고 유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융통성이 있다 또는 창의적이고 유연하다는 말이 일단 좀 수상적으로 들리실 텐데요. 구체적인 예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융통성이 있고 창의적일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생계 능력이 없는 알코올 중독 아들로 인해서 기초수급권자로 책정할 수 없는 독거노인에 대한 생계 지원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보면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게 발견됩니다. 그야말로 생활은 굉장히 어려우신 분의 임에 틀림이 없는데 지역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그분의 생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사회복지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독거 노인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부양 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될 텐데요. 국가의 제도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융통성 있게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국민을 전체적으로 5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의 예외사항을 둘 수는 없는 셈이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 아들이 실제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노인을 국가적으로 도울 수는 없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제 그 방법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실제로 장애 등급을 받도록 이제 정신병원에서 등급을 받고 생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제 인정받으면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과정도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민간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융통성이 있고 창의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요. 이렇게 실제로는 어려운데 제도가 도울 수 없는 상황을 민간이, 사회복지기관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날 민간에서 운영하는 전달 체계는 공공부문의 일부 지원과 통제를 받기 때문에 운영 주체에서 엄격한 구분은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비교적 넓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관련돼서 제도와 기능적인 성격을 살펴보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사회복지 전달 체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요. 공공부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고,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에서는 사회복지관, 장애복지관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비스의 종류별 성격을 알아보면 대상자별로, 클라이언트별로 전달 체계를 나눠볼 수 있겠는데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족, 여성 등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학기, 그러니까 사회복지 개론의 후반부에서 이러한 사회복지의 각 분야를 다룰 예정입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이렇게 각 분야를 간략간략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자,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구축의 원칙을 8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성의 원칙입니다. 유니피케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전달 체계를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게 될 때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각종의 서비스가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제공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8가지의 그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사회복지 행정의 원칙 중에서 포괄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이 통합성의 원칙과 그 포괄성의 원칙을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포괄성의 원칙은 영어로 comprehensiveness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빠짐없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통합성의 원칙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제공되는데 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서로 연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에서 직업 기술 교육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라고 지금 이해가 나와져 있는데요. 자, 장애인 직업재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건 마치 그 어떤 특정한 기술 배우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굉장히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가 되어져 하겠고 지적 장애인이라면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조적인 또 지원 서비스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서비스가 딱 한 가지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한데 필요한 것들이 빠짐없이 제공되는 것은 포괄성에 해당됩니다. 빠짐없이 포괄적으로. 그런데 직업기술, 그냥 간단하게 제가 ABCD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직업기술이란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교통편도 제공이 되고 활동보조인도 제공이 되고 또 케어 서비스 제공이 되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는데 그 서비스가 각각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서로 연계돼서 통합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이 통합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괄성의 원칙과 통합성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통합성의 원칙을 좀 더 알아보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전달 체계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제공됨으로써 비로소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자, 유기적으로 연계돼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통합성의 확보 방안은 전달 체계 간의 조정과 연계가 중요하고 전달 체계의 통합성이 유지되도록 잘 조직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속성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 대상자에 필요한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에 일정 기간. 자, 일단 큰 원칙을 봤을 때 사회복지 서비스는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번 클라이언트가 됐다고 해서 평생을 걸쳐서 라이프타임을 걸쳐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보다는 필요한 만큼 제공받고 종결되고 그 클라이언트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필요한 만큼은 지속이 되어져야 하고 일부의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그것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되는 문제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조속하게 빨리 중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달 체계는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지속이 되어져야 할 텐데요. 예를 들자면 정신장애인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우에 정신장애인 그러면 정신질환을 의미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정신질환 중에서 조현병, 정신분열을 지금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조현병의 경우에는 일단 발병이 되면 완치, 우리가 어떤 감기가 걸렸을 때 약을 먹으면 완치가 되게 마련인 건데요. 그렇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유가 되지 않고 그 증상이 거의 만성병처럼 마치 어떤 고혈압이나 또는 당뇨처럼
그렇게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엔 사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지속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회복지 전달 체계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접근성의 원칙입니다.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과정이 용이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달 체계 내에서 유사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에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관련돼서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에 같이 개입하기도 하는데요. 또 원스톱 서비스라는 단어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녀야 그것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만 찾아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원스톱 서비스가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접근성의 원칙을 이야기할 때 물리적인 접근성을 먼저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요. 공공기관이, 사회복지기관이 입구에 계단이 많아서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면 접근성의 원칙에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물리적인 어떤 구조적인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접근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이 사실 정부 부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회복지기관이 종교기관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특정 종교의 어떤 조형물을 복지관 입구에 크게 세워놨다면 그것은 그 종교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겐 심리적인 접근성이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책무성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맡겨진 사회적 위임과 과제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무성의 관점에서는 전달 체계 수행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전달 체계 기능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결정할 때 많은 경우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보다 제공할 수 있는 숫자가 적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공할 수 있는 숫자는 10명밖에 안 되는데 신청자가 100명일 때 사실은 탈락자가 90명이 나오게 마련인 셈이죠. 그런 상황이 대부분인데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10명을 선발했는가? 그것이 지금 전달 체계 수행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성의 원칙인데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핵심적인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고 전문가의 자격 요건은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 자신이 전문적인 업무에 대한 권위와 자율적 책임을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전달 체계의 관점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적절성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앞에서는 이제 기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양과 질의 관점입니다. 양과 질에 있어서 대상자 욕구 충족을 위해서 충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적인 형편을 고려해 보면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많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사회복지 기관들은 되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양과 질을 충분하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고민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서비스의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잘 구조화해야 이런 적절성의 원칙이 달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효과성의 원칙입니다. 조직 전달 체계가 목적한 바를 얼마나 잘 달성하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가져야 하는 핵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해서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긍정적인 삶의 질의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 효과성의 원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달 체계가 제공한 서비스가 그 대상,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이나 지역 사회 욕구를 어느 정도 잘 충족시켰는가의 개념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달 체계를 구축할 때 전달 체계를 잘 구축할 때 높은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효율성의 원칙입니다.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과
산출된 서비스의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효과성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달 체계 관점에서 가능한 한 투입 비용을 적게 들이고 목표는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 체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냐의 관점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최소 비용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어서 너무 지나친 최소 비용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원칙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원칙들이 달성될 수 없는 반대급부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죠. 자, 효율성의 원칙은 개념상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명칭부터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비용 편익 분석을 살펴보면 화폐 단위로 투입과 산출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를 적용해 봤을 때 이 비용 편익 분석은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어떤 도로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이제 뉴스에서 매스 미디어에서 보면 어떤 교량을 건설하고 도로를 건설했을 때 그 도로를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뭐 10억인데 10억을 건설하고 나면 10억을 들여서 건설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경제 효과가 20억일 거다. 그러니까 이 도로는 충분히 효율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개념이 비용 편익 분석이어서 투입과 산출 10억을 들여서 달리 건설하는 것, 산출 20억의 경제 효과 이렇게 둘 다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사회복지 분야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서 비행 청소년의 재활 프로그램에 관련된 비용 편익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서 한번 제가 예를 들었던 건데요. 비행 청소년이 성인 범죄자가 됐을 때 사회가 치러야 될 비용을 사회복지사가 개입해서 그것을 방지했다면 사회복지사가 1억을 투입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비행 청소년이 성인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아냈다면 성인 범죄자가 됐을 때 사회가 치러야 될 10억의 비용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내용들이 포함되겠습니다만 그 10억의 비용 방지해냈다면 1억을 들여서 10억을 방지해내는 거죠. 그렇다면 9억의 비용 편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비용 효과 분석인 건데요. 장애인 직업재활에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딱 하나의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호고용, 지원고용, 경쟁고용, 자영업 지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적은 비용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비용 효과 분석이겠고 사회복지사는 공적인 재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효과는 동일하게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자,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공적 전달 체계 관점에서는 즉 정부 차원에서 보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중에서 공공복지 정책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자, 통상 이 전달 체계에 있어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중앙정부가 관장을 하게 되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살펴보면 사적 전달 체계에 있어서 사적 전달 체계는 공적 전달 체계와 연동되게 마련이 있는 건데요. 공적 전달 체계라는 변수가 사적 전달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실천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공적 전달 체계와 사적 전달 체계의 선택 과정은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면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전달 체계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정책 목표와 이념, 조직의 원리, 급여 내용, 재정 여건, 행정적 기술과 인력의 역량 등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떠한 전달 체계를 결정할 것인가에 관련된 변수로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선택 과정에서 즉 어떤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것인가에 관련돼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은 전달 체계 선택 과정에 내포된 의미를 잘 이해하고 즉 원칙들이 잘 지금 달성되고 있는지 또 정치적인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되고 시민들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전달 체계를 선택하고 조정하고 형성하는 것
이것이 사회복지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겼습니다.